강신주의 감정 수업 10번째 파괴 공동체 의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 1789년을 기억하는가? 바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해다. 왕만이 주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노예일 수밖에 없었던 왕조 체제가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면서 드디어 시민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프랑스에만 국한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진행되었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적 사건이기도 하다. 왕정이든 독재든 시민을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만들려는 모든 권력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당시 파리를 뒤엎었던 혁명, 이념, 그러니까 자유, 평등, 파괴였다. 소망 가득한 사회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자유, 평등, 파괴를 외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그 이념들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동등하게 주인이 되는 사회를 꿈꾸는 이들의 슬로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에 너무 취하지는 말자. 여기서 자유는 사적 소유의 자유이고 평등은 법 앞에서 평등이었으니까. 20세기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양분된 것도 사실 자유와 평등 중 어느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의 여부로 결정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망각된 이념이 박해 아니었을까? 만일 박해가 지나친 사적 소유를 억제할 수 있었다면 자본주의의 폐해는 거의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동시에 박해가 획일적인 평등주의를 억제할 수 있었다면 사회주의의 반인간주의도 모습을 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치열한 갈등도 사라졌을 것이고 우리 사회에도 분단이라는 참담한 현실이 남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가 1862년에 출간된 빅토르 위고의 대작 레미제라블을 읽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 소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내면을 획일적으로 재단하는 과도한 평등주의나 타인의 영역을 침해할 정도로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려는 과도한 자유주의를 넘어서려면 박해,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제트에게 내가 무엇이요? 그저 지나가는 한 사람이요. 10년 전에 나는 코제트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소. 내가 코제트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요. 사람이 어린 소녀를 봤을 때 그 사람 자신이 이미 늙었으니까 그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이 늙었을 때에는 모든 어린아이들에 대해 스스로를 할아버지라고 느끼요. 나에게도 평범한 사람들이 품는 마음이 있다는 것쯤은 당신도 헤아릴 수 있을게요. 코제트는 고아였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소. 코제트는 내가 필요했소. 그런 까닭에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요. 어린아이들은 아주 연약함으로 아무라도 심지어 나 같은 사람이라도 그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이요. 나는 코제트에 대해 그런 의무를 행한 것이요. 이렇게도 하찮은 일을 정말 선행이라고 부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만일 그것이 선행이라면 그래요. 내가 그것을 행했다고 해두시오. 방금 읽은 대사는 고아 소녀 코제트를 거두어들인 장 발장이 자신의 속내를 수레하는 대목이다. 매몰찬 사회에서 절망하던 장 발장은 이미 미리엘 신부의 박해에서 희망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굶주리고 있는 7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했던 장발장의 마음은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얼음처럼 싸늘해져 있었다. 하룻밤 묵을 곳을 제공해준 미리엘 신부의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나온 것도 이처럼 마음이 냉담해져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장발장의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은 미리엘 신부의 사랑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버린다. 남루한 몰골에 은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그를 미리엘 신부 앞에 데려와 대질시켰을 때의 일이다. 미리엘 신부는 경찰들 앞에서 은식기는 자신이 준 선물이라며 은초대마저 장발장에게 내주었던 것이다.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장발장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든 힘이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냉담하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지만 동시에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것도 사람이었던 셈이다. 이날의 계기로 장발장은 점점 박해의 화신으로 성장하더니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 박해의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장발장이 말한 박해의 감정을 철학적으로 더 명료화하기 위해 잠시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넘겨보도록 하자. 박해란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하는 욕망이다. 명료한 지적이지만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도 든다. 스피노자의 정의를 따르면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박해의 감정은 생길 여지도 없을 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다행히 스피노자는 우리의 이런 궁금증을 미리 직감하고 있었다. 짐작하고 있었다. 자신과 유사한 어떤 것이 어떤 정서에 자극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과 유사한 정서에 의해 자극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다. 사회적으로 천대받아 얼어가던 과거를 간직하고 있는 장발장에게 부모를 잃고 오갈 데가 없어진 코제트는 자신과 유사한 존재였다. 그러니 코제트의 비참은 바로 장발장의 내면에 트라우마로 각인되어 있던 비참의 느낌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배고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자신과 유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밥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가혹한 추위 속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만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옷을 벗어줄 수 있는 법이다. 반대로 배고픔도 추위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은 노숙자를 불쌍하게 여기기보다는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회피하거나 아니면 경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야 작가가 왜 자신의 소설에 레미제라블, 그러니까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였는지 이해가 된다. 내 삶이 가장 비참해질 때,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질 때 그만큼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좌절하지 말고 그 바닥을 차고 올라오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박해의 감수성을 배우게 되니까 말이다. 작가가 강조했던 박해를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비참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상류층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가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그렇지만 그들은 비참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정확히 말해 자신들의 사회적 위신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라 상류층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사회적 평판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그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헌식자처럼 버리곤 한다. 만일 그들이 사회적 위신이나 자신의 기득권마저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비참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오직 그 경우에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박해라는 숭고한 가치로 비상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어줄 수 있을 때 박해라는 감정은 그 빛을 발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순간 박해의 주체는 동시에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겠지만 동시에 제대로 사랑했다는 행복감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자발적인 가난, 이것이 바로 박해가 드러나는 행동 양식이다. 비참한 사람들보다 더 비참해지려는 결의, 그들보다 더 피곤하려는 결의, 그들보다 더 가난해지려는 결의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비참한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 박해의 감정을 갖기 더 용이한 법이다. 물론 비참함이라는 삶의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는 경험은 불가피하지만 말이다. 비참한 삶을 겪어내는 사람은 마침내 박해라는 숭고한 정신을 배울 수 있지만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박해는 막연한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